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자식 공부 걱정할 게 아니에요. 지금 내 국가 예산이 나한테 얼마나 오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해봐요. 자식들이 용돈 한 30만 원 주다가 한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아우 어머니 뭐 내가 용돈 35만 원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자식 있어요? 한 명도 없어. 그런 자식은 줄이면 줄였지 올리는 자식은 없어요. 근데 나라는 올려준단 말이야. 나라 경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자식한테 뭐 효도를 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자식한테. 그 정신 나간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자식한테 효도받. 미국은 자식한테 도움을 받는 게 0.7%예요. 그러니까 딱 나이 먹으면 자식이 떠나면 아무리 노인이 힘들어도 자식한테 도움 안 받아요. 독일은 자식한테 도움받는 게 0.4%예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도움 안 받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많은 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자식이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키워놨으니까 나한테 잘해주겠지. 이 생각부터 빼버려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행복해요. 국가가 나한테 용돈을 얼마를 올려줄까 이 생각을 해야지 자식이 나한테 효도를 얼마나 할까 이건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일본은 자식한테 부모가 우리하고 똑같은 동양권이잖아요. 자식한테 기대는 비율이 1.5%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기대는 것도 아니고 안 기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잘 사는 나라 중에 노인 빈곤율이 최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의 반은 가난하게 살아요. 740만 명 중에 350만 명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날 먹을 거 걱정하고 있는 노인이 350만 명이다. 신부님,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래요. 내가 나라에 한 게 뭐 있다고 나라에서 한 달에 따박따박 30만 원 받느냐고. 그거는 조선시대 사고방식이에요. 조선시대 사고방식이에요. 임금님한테 임금님한테 모든 거 충성하고 임금님 지나면 엎드려 절하는 조선시대 사고방식이에요. 왜 한 게 없어요? 영상을 라디오처럼 편하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참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33주간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성 안드레아 동락사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성인 기념일입니다. 베트남도 오래전에 가톨릭이 전교가 되어서 아주 저도 성모 성지까지 갔다 왔는데 가톨릭 신앙이 뿌리 깊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베트남입니다. 오늘 눈 오는 배경으로 오늘 복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에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다음에는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7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 주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스승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였다. 사람들은 감히 그분께 더 이상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토요특강 두 번째 문서 없는 노인 강의를 준비해놨습니다. 오늘 복음도 묵상하면은 아주 신비로운 복음입니다. 죽었다 살아나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같이 살아있는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하듯이 죽었다 살아나온 사람들, 하늘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그 전에 죽었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형제, 친척이 다 같이 빛을 내고 행복한 모습으로 정말로 그 따뜻함, 하느님 안에 젖어있는 그 포근함을 말로 형언할 수 없다는 증언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에 죽음에 관련된 강의를 할 때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오늘은 문서 없는 노인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은 첫눈이 이제 길이 질척질척하고 위험하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가 눈도 쓸고 해야 되지만은 어쨌든 하늘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고자 하는 흰 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눈 오시는 동네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각별히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눈이 다 내리면은 또 눈도 쓸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문서 없는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월 달부터 기초 노령연금이 30만 원으로 오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인에 대한 연금이 올 9월 달, 2018년 9월 달에 25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언제부터 돈을 받았느냐?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20만 원으로 올랐어요. 2008년부터 우리나라는 노인에 대해서 용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2008년부터. 그때 드린 돈이 얼마냐면 5만 4천 원 정도 됐어요. 처음 나온 돈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5만 원 정도 용돈이 나왔어요. 그때 제가 막 용돈 나올 때 많은 어르신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모으지 말아라. 다음 달에 또 나온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70대, 80대, 90대 되신 분들은 하도 배가 고파서 찢어지게,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해갖고 돈이 있어도 쓰질 못해요. 무서워서. 언제 굶을 줄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시대는 바뀌었다. 그래서 내가 2008년에 그랬어요. 앞으로 이거 연금 20만원, 30만원으로 오를 거다. 그때 할머니들 눈빛이, 아니 무슨 나라에서 용돈을 20만원, 두 분은 60만원이에요. 한 집에. 아니 그렇게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느냐고, 이게 눈빛이 믿지 못하는 눈빛이 역력해. 그래도 나는 안 쓰고 모을 거야 하는 게 역력하더라고요.
그런데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20만 원으로 올랐고 2018년 올해 9월 달에 25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내년 4월에 30만 원으로 오릅니다. 부부는 아마 60만 원을 받게 될 거예요. 그 대상자는 내년에는 하위 20% 소득에 한 150만 명 정도 할머니들이 좀 빨리 돈을 받겠죠. 2021년까지는 하위 70%. 우리나라 노인이 738만 명. 노인이라고 그러면은 65세 이상을 말합니다. 사실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어쨌거나 하여튼 2021년까지는 500만 명이 한 달에 국가로부터 30만 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여기 뭐 오늘 할머니들이 별로 없어갖고 이렇게 막 안 하다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이제 드릴 세대가 오늘 왔어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거의 애들 수준이에요. 우리 생태마을에 피정 오시는 이거 연령층을 볼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애들 수준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적어도 50년 내지 60년 더 살 분들 수두룩해. 그러니까 애들이지, 애들. 네. 그래도 조금 60 넘으신 분들 손 들어봐요. 나 60 넘었네. 이게 문제야. 애들처럼 보이는데도 60이 넘었으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앞으로 10년 후면은 적어도 한 사람당 60만 원 받을 거예요. 10년 후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2008년에 내가 30만 원 오른다고 그랬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내가 10년 전에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들 60만 원 받는다는 거 정확하게 오를 거예요. 왜 천주교 신부 말을 안 믿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까지 우리 선진국들의 경제력, 그 나라들이 연금을 주는 거 이거 다 자료 조사하고 말하는 거죠. 그냥 말하는 게 아니야. 뭐 노르웨이라든가 덴마크라든가 핀란드라든가 가장 복지에 앞선 스웨덴이라든지 또 호주, 일본, 캐나다, 미국 다 자료 조사를 하고 말씀드리는 거야. 그냥 막 흔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하는 말 믿으세요. 우리나라가 내년 예산이 470조 원이에요. 470조 원인데 여러분들한테 30만 원 용돈을 주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11조 정도 돼요. 11조. 이제 앞으로 내가 칠판 쓰고 가르칠 판이야. 예, 좀 더 아니 이제 여러분들만 보시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한반도 정세 토요일날 강의를 했는데 조회수가 4만 5천회가 넘었어. 4만 5천 명이 보는 거야. 내가 4만 5천 명한테 강의하러 돌아다니려고 하면 내 기름값 엄청 터지는데 이렇게 유튜브에 딱 한 번만 올리면은 집에서 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어쨌든 하나의 의견을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죠. 어쨌거나 하여튼 470조예요. 내년 예산이. 근데 여러분들한테 30만 원을 주는데 11조가 들어가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65세 이상은 국민의 몇 퍼센트냐? 국민의 14%예요. 14%. 그러면은 65세 이상 되는 인구수 14%로 비율로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국가에서 써야 되는 예산은 70조야. 그게 맞잖아요. 나이별로 세금이라는 게 한 살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이별로 나눠갖고 예산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써야 되는 예산이 70조인데 지금 11조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떠냐?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 지금 국가 예산의 한 5%, 6%밖에 안 쓰는데 다른 나라들은 연금 준다고 국가 예산의 12, 3%를 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의 40조 정도 쓴다는 거예요. 연금으로만. 그 외에 뭐 장애, 중증, 뭐 치매 이런 거 다 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지금까지 얼마를 지금 뺏기고 있느냐면 20조는 못 찾고 있는 거예요. 20조.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자식 공부 걱정할 게 아니에요. 지금 내 국가 예산이 나한테 얼마나 오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생각해봐요. 자식들이 용돈 한 30만 원 주다가 한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아우 어머니 뭐 내가 용돈 35만 원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자식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자식은 줄이면 줄였지 올리는 자식은 없어요. 근데 나라는 올려준단 말이야. 나라 경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자식한테 뭐 효도를 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자식한테. 그 정신 나간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자식한테 효도받. 미국은 자식한테 도움을 받는 게 0.7%예요. 그러니까 딱 나이 먹으면 자식이 떠나면 아무리 노인이 힘들어도 자식한테 도움 안 받아요. 독일은 자식한테 도움받는 게 0.4%예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도움 안 받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많은 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자식이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키워놨으니까 나한테 잘해주겠지. 이 생각부터 빼버려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행복해요. 국가가 나한테 용돈을 얼마를 올려줄까 이 생각을 해야지 자식이 나한테 효도를 얼마나 할까 이건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일본은 자식한테 부모가 우리하고 똑같은 동양권이잖아요. 자식한테 기대는 비율이 1.5%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기대는 것도 아니고 안 기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잘 사는 나라 중에 노인 빈곤율이 최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의 반은 가난하게 살아요. 740만 명 중에 350만 명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날 먹을 거 걱정하고 있는 노인이 350만 명이다. 신부님,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래요. 내가 나라에 하는 게 뭐 있다고 나라에서 한 달에 따박따박 30만 원 받느냐고. 그거는 조선시대 사고방식이에요. 조선시대 사고방식이에요. 임금님한테 임금님한테 모든 거 충성하고 임금님 지나면 엎드려 절하는 조선시대 사고방식이에요. 왜 한 게 없어요? 1961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정권을 잡죠. 그리고 미국으로 가요. 케네디한테 가요. 돈 좀 꿔달라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 좀 해보게. 그랬더니 케네디가 문전박대를 해요. 군사 쿠데타 일으킨 나라에 돈 꿔줄 생각 없다. 그래갖고 빈손으로 와요. 그래갖고 이 나라 경제를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래갖고 독일에 우리하고 똑같이 갈라진 공산진영하고 갈라지는데 서독이 잘 살잖아요. 그래갖고 서독에 가갖고 돈을 꿔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는요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까지 갈 비행기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갖고 서독에서 비행기를 보내줬어요. 그래갖고 서독에서 보내준 비행기 타고 독일을 가요. 그래갖고 우리 돈 좀 꿔달라고. 그랬더니 서독에서 꿔주겠다. 그 대신 우리가 탄광에 광부들이 일하는 사람이 없다. 광부 보내줘라. 간호사 보내줘라. 그래서 파독 독일에 파견낸다 그래서 광부 간호사 보내줘. 그때 꿔준 돈이 3천만 달러야. 300억. 기가 막히지 않아요? 300억을 꿀라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비행기 보내주는 거 해갖고 우리나라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독일에 가서 광산에 가서 석탄 캐내고 내가 파독 간호사 되신 분들하고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얘기할 기회가 많았어요. 나는. 왜냐면 거의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에서도 많이 만났지만 호주로 다시 많이 갔더라고 또.
그래서 또 많이 만났어. 신부님, 거기 가면 우리가 했던 게 요양원에 가갖고 누워있는 사람들 똥 받아내고 그런 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한 거야. 거기서 벌은 외화로 이 나라 이렇게 세운 거예요. 우리나라 7, 8, 9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잘 살게 된 원동력이 누구냐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나라로부터 자식한테 용돈 받는 게 아니라 나라로부터 돈 받을 자격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63년부터 64년부터 73년까지 베트남 참전했어요. 베트남 참전. 기가 막히죠. 이 이야기 또 들어보면은 기가 막혀요. 지난주에 우리 잠비아에 간호대학 지라고 1,000만 원씩 봉헌하신 분들 내가 모셔다가 식사해요. 토요일날, 화요일날 저녁 식사 초대를 해갖고 밥을 신부님 또 돈 내라고. 나는 또 돈 내라고 초대를 안 해. 나 그렇게 얄팍하지 않아. 정말 고맙고 정말 감사해서 예수님이 항상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감사하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들 없었으면 내가 그렇게 신나게 지금 간호대학 오픈해갖고 벌써 공부를 하는데.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82살이야. 그런데 딱 식탁에 앉자마자 막 문재인 욕을 디립대 하는 거예요. 태극기지 할머니가. 태극기 부대 할머니지. 그래갖고 아주 오리지널 태극기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태극기 할머니들도 이해를 해요. 근데 아주 그 할머니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베트남 참전한 간호 장교였다고. 소령으로 참전을 했다고. 참전을 했는데 한 달에 300달러 받았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때 베트남 참전한 사람들 뭐 200달러, 300달러 받잖아요. 10분의 1만 자기가 갖고 온 거예요. 10분의 9는 국가가 갖고 갔어요. 그 돈 가지고 경제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 우리 받을 자격이 있는데 그때 다 껴먹었다 이거예요. 근데 다 껴먹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받으려면 박정희 대통령한테 받든지 박근혜 대통령한테 받아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내놓으라고 막 지금 막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할머니 그러면은 요즘 막 열받는데 저 광화문에 태극기 들고 좀 나가시지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작년까지 나갔는데 올해는 힘 잘려서 못 나가겠다는 거야. 너무 나가고 싶은데. 맞아요. 그분들의 그러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64년부터 73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처음에는 태권도 사범 보내고 그 다음에 뭐 공병대 보내고 이러다가 그 다음부터 뭐 맹호부대 뭐 이렇게 막 보냈잖아요. 그런데 34만 명이 참전을 했어요. 베트남에. 그 중에 5,200명이 죽었어요. 10,000명이 부상을 당하고 7만 명이 고엽제로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또 고엽제 환자들 본당 신고하면서 보니까 발가락 썩고 발 자르고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7, 8, 9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희생으로 이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또 74년부터는 베트남 전쟁 끝나고 철수하고 난 다음부터는 뭘 우리 또 먹고 살아서 중동 그 뜨거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 가갖고 우리가 건설해갖고 이 나라가 일으켜 쓴 거죠. 일어선 거죠. 그러니까 지금 7, 8, 90대한테 나는 아주 강력하게 30만 원 주는 것도 모자란다. 60만 원 줘야 된다. 60만 원. 그동안 이 나라 이렇게 세웠으면은 그만. 그런데 그게 터무니없는 요구가 아니고 다른 나라 선진국은 이미 다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이것도 제가 한번 강의를 할 거예요. 미국이나 북유럽은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럼 은퇴해서 돈을 많이 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금을 많이 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그 단계까지는 가야지. 왜냐면 내가 1년에 세금을 보통 2억 내지 3억 내거든요. 지금 2억 내지 3억 내는데 내가 이렇게 은퇴해갖고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제도상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제도가 이제
고쳐줘야만이 우리가 완전한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 아버님이 그 소령 할머니가 그 300달러 베트남 참전해갖고 300달러면 지금 돈으로 30만 원이죠. 그때 우리 아버지가 기능 공무원이었는데 얼마를 받았느냐면 5천 원을 받았어요. 한 달 월급이. 한 달 월급이. 그게 우리나라가요.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국민소득이 82달러였어요. 82달러면은요 9만 원이요. 9만 원. 국민소득이 9만 원이면은 한 달에 만 원이야. 만 원. 한 달에 만 원인 나라가 이제는 3만 달러니까 3만 달러면 얼마야? 3천만 원, 3천만 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사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돈 받을 자격이 된다. 근데 문제는 돈을 받았어. 이제 30만 원씩 이제 내년 4월 달부터 받아. 근데 문제는 안 쓰는 거야. 아니 주면 뭐해? 써야지. 그 왜 안 쓰는가 봤더니 나중에 쓰라. 아니 그 나이에 나중에 어딨어. 그 나이에 받는 즉시 그달 써야지. 공연도 좀 보러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관광도 다니고 책도 좀 사서 읽고. 아니 그렇게 그달 다 쓰세요. 그럼 그 다음 달에 또 아니 자식이 주는 용돈은 사실은 함부로 못 써. 왜 함부로 못 쓰는 줄 아세요? 이놈이 언제 끊을 줄 어떻게 알아? 자식이 주는 용돈은 언제 끊을 줄 모르잖아요. 근데 국가가 주는 연금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계속 우리는 그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가끔 텔레비전에 또 일부 신문사에서 206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노인이 안 죽어갖고 국민연금이 1,000조가 이제 손실이 올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2060년이면은 지금 앞으로 40년 후야. 그럼 여기 아까 60 드신 손분들 100살이면은 그때는 나라가 망하든 안 망하든 아무 상관없어. 아니 지금 내일 일도 지금 좀 걱정인데 2060년 일까지 걱정을 하고 앉아있어. 쓸데없는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1964년 아나보나라는 피임약이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1965년부터 본격적인 산화 제한 정책을 해요. 그때 여러분들 정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야, 뭐 우리 집도 6을 낳았다니까. 보통 한 집에 8, 9 나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런 표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웃긴 표어가 있어요? 잘 키운 딸 하나, 여자들 부럽지 않다. 아들, 딸 구분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그 말은 맞았어. 잘 키운 딸 하나, 여자들 부럽지 않다. 또 많이 나 고생 말고 적게 나 잘 키우자. 생각나죠? 네. 내가 이게 제일 웃겼던 거예요.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말을 모면한다. 생각나죠? 네. 내가 이 피임약 공부를 한동안 환경 때문에 해갖고 내가 이거 다 알아. 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철기는 추만 원. 그렇죠? 네. 그런데요, 1990년대까지 이 산화 정책을 했어요. 근데 2010년에 우리나라가 세계 출산율 최저출산국이 됐어요. 2010년에. 그래갖고 이제는 이 노인들은 나만 하는데 일할 애들이 없다고 지금 애를 낳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애를 안 낳아. 20년도 못 내다보고 나타놓고 뭐라고? 아니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말을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물론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죠.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지만은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저는 통일은 대한민국의 우리 한민족의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통일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돼야, 물론 평화통일이죠. 당연히 평화통일이죠. 남쪽 주도 통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력이 남이 100이면 북은 4.7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어쩔 수 없이 우리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5천만, 북한이 2,500만, 요즘 5,200만, 5,300만, 그럼 8천만이 되잖아요. 그러면 2,500만 통일이 되면은 2,500만한테 차 팔아야지, 텔레비전 팔아야지, 에어컨 팔아야지, 냉장고 팔아야지. 팔 게 얼마나 많아. 블루오션이야. 통일만 되면 블루오션이 펼쳐지는 거예요. 휴대폰 팔아야지. 그러면은 아니 그 사람들이 뭐가 있어서 파느냐고. 지하자원 있잖아요. 지하자원 갖고 또 개발하고 또 물건 수출하고 또 중국 가까우니까 중국에 수출하고. 우리 메이드 인 차이나 그래도 이 메이드 인 차이나는 1%가 부족해요. 여러분들 요즘 조선업이 다시 한국으로 다시 수주가 들어와요. 배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요즘 막 다시 1위를 탈환했다고 그래. 세계 1위를 왜 탈환했느냐? 내가 그 중국이 그 산둥반도에 배 어마어마하게 싸게 후려쳐갖고 막 전부 다 중동 애들 산유 국가 애들 다 중국 배 다 샀어. 근데 중간에 가다가 쓰는 거야. 배가 바다 한가운데 쓰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기차가 가다가 중간에 쓰는 거랑요, 배가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 쓰는 건 개념 자체가 달라요. 이거는 망망대 한가운데 배가 서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건 상상도 못하는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배 잘 만드는 한국으로 와야 되겠다. 그래갖고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 손재주는, 그리고 양심이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중국 사람들보다 훨씬 높아요. 손재주가 좋기 때문에 중국은 결란도 짝퉁이 있대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결란도 짝퉁을 만들어낸다는 게. 예. 그래서 통일이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 세대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세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 세대까지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천주교 신부 말을 믿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2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는 더 불명확한 시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기반시설 이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쉽게 망하지 않아요. 그 나라가 망하는 길은 기반산업시설이 안 돼 있을 때, 기반산업시설이라는 게 뭐냐면은 도로, 통신, 전기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은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최고고, 그러니까 이 기반시설이 잘 돼 있기. 여러분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예요. 근데 이 나라 쫄딱 망했죠? 이 나라가 왜 망했어요? 좀 물건 만들려고 공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미국에서 뭐라고 그래? 우리가 물건 제대로 되니까 걱정하지 마. 한번 물건도 안 만들고 어떻게 했어? 전부 다 사서 먹었어. 그런데 석유값이 막 100달러 하던 게 20달러로 떨어져 버리니까 이게 나라가 쫄딱 망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술이 지금 현재로는 모든 가장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 내가
이제 통일이 되면은 다시 말하지만 중국에 나가 있던 공장, 베트남에 나가 있던 공장, 인도네시아에 나가 있던 공장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다 들어와서 어디다 지어? 북한에 지을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뽑아갖고 그 자리에서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통일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남은 30년 눕지 않고 건강하게 웃으면서 사는 비법을 배워야 돼. 그럼 뭐 내 평일비사 강론만 들으면은 자, 60살이면은 쌀을 10kg 지고 사는 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70살이면 쌀을 20kg 지고 사는 꼴이라고 짐을 80살이면 쌀을 30kg 지고 사는 거야. 90살이면 쌀을 90kg 지고 사는 꼴이야. 그러니까 보통 60살 정도만 돼도 뭔가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 왜 힘드냐면 어깨에 쌀 10kg가 있으니까 일어나기가 힘든 거야. 70살이면 더 힘들어. 왜냐면 쌀이 20kg 있기 때문에 그걸 지고 일어나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80살에서는 일어나려고 그러면 이 소리가 들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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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kg를 지고 일어나야 되니까. 그게 우리 노년이에요. 근데 내가 지난주에 외관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우리 교우들이랑 이제 수사님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 시간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우리 피정에 참여한 교우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중간에 아주 곱고 예쁜 자매가 왔어요. 그런데 나이가 뭐 60 후반대야. 근데 얼굴은 너무 예쁜데 표정은 골병이 들어있더라고요. 표정은.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제 했지. 어떻게 이렇게 피정을 오시게 됐느냐고. 딸이 있는데 내가 딸의 손자를 봐준다는 거예요. 손자를 봐주는데 지금 20개월 되는데 걔를 보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이 손자 보면은 이게 그 정도 되면 한 10kg 정도 되거든요. 안 그래도 여기 지금 10kg 있는데 이쪽 어깨 10kg가 더 올라와 있으니 이놈이 골병이 안 들어? 안었다가 업었다가 유모차에 넣어갖고 밀었다가 울면은 또 마음이 안 되고 또 앉는 거야. 그러니까 골병이 든 거죠. 골병이. 근데 이제 딸이 사위하고 일본 여행을 가는데 엄마도 같이 가자고. 그랬을 때 엄마가 나는 됐다고. 니네들이랑 갔다 오라고. 왜냐하면은 나 그런 장면 많이 봤어요. 딸하고 사위하고 장모하고 그 손자 이렇게 같이 여행 다니는 거 보면은 내 눈에는 종이 따라다니는 거야. 종이 따라다니는 거야. 문서 없는 노미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딸은 뭐 온갖 치장 뒤에 종 하나가 애를 안았다가 업었다가 유모차에 끌었다가 그래서 이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무슨 여행은 무슨 여행이냐고. 가면 애한테 시달릴 텐데. 그래서 니네들 갔다 오라고. 나는 쉬러 가겠다고. 그래갖고 베네딕토 수도원에 피정을 오셨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곱고 예쁘게 생겼는데 표정에는 골병이 들어있는 거야. 골병이. 근데 종이지 종.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봐 다 소용없어. 이미 다 키워놨기 때문에 애들을. 근데 여러분들이 애들한테 키우면서 가장 잘못한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 공부만 열심히 해. 그러니까 애들이요 나이가 들어서도 힘들면은 누가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그러니까 늙은 엄마 나 애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엄마한테 갖다 맡기는 거야. 엄마가 다. 이렇게 키워야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야 돼. 그리고 뭐 애들이 필요하다고 다 사주는 거. 이거 정말로 안 돼.
나는 나한테는 이제 조카고 우리 집에는 증손녀가 이제 증손녀, 중손자도 우리 집에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뭐 40살서부터 할아버지 그랬으니까 난 우리 조카가 결혼을 했으니까. 근데 걔가 뭐 어마어마하게 할머니 할아버지 뭐 많고 여기저기 뭐 많으니까 애 세뱃돈 이렇게 1,000만 원이 모였대. 5살짜리 아인데. 근데 내가 그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얘 초등학교 때부터 휴대폰 사고 싶다면 그 통장에서 사줘. 네 돈이야, 네 돈. 네가 알아서 해. 엄마 통장에서 갖고 가지 말고. 이걸 처음부터 가르쳐야 돼. 처음부터. 근데 우리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 공부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예요. 애들 공부, 수학, 영어 잘한다고 이거 행복한 시대는 지났다니까요. 이놈은 등수 1등, 숙명여고 거기 전도 꼴등하던 애가 모의고사 때는 거의 꼴등을 한다잖아요. 근데 시험도 유출해갖고 1등하는 애들, 이놈은 등수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어 수학 잘한다고 너 영어 수학이 돈 관리하는 법 가르쳐줄 것 같아요?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애들 영어 수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돈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 그럼 뭐 엄마 나 컴퓨터 사고 싶어. 네가 알아서 사. 네가 아르바이트라든지 집안 청소라든지 집안 페인트라든지 네가 알아서 해. 이래야 되는데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이게 종이 되는 이제 길로 가는 거야. 내가 네 종이니까. 네. 근데 문제는 그 옆에 또 온 자매 하나가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제 한 4자매가 이제 수다를 이제 떠는 거 아니야 나하고. 네. 피정 와서 나를 봤으니 얼마나 신기해요. 텔레비에서 보는 신부가 피정 온다고 같이 앉아있으니. 그래갖고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신부님, 그런데요, 얘네들이 1살, 2살 때는 할머니한테 엄마라고 그러는데,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누구지 헷갈리는 거야. 엄마는 진짜 가끔 보고, 할머니는, 그리고 요즘 60 먹은 할머니가 무슨 할머니 같아. 엄마지. 엄마지, 그 정도는 충분히 엄마지. 근데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할머니를 싫어한다. 초등학교 냄새나고 늙고 쭈글쭈글하다고. 할머니 필요 없다고. 그리고 왜? 할머니들은 자꾸 잔소리를 하잖아요. 잔소리를 자꾸 해야 되니까 물론 할머니 손에 자란 애들이 심성도 좋고 할머니한테 잘하는 애들이 있죠. 그런데 요즘 그런 엄마 골병 들게 하면서 자기 자식 키운 엄마가 할머니한테 정성껏 하는 거 가르치는 거 내가 보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서름은 더하다는 거예요. 네. 그때 서름은 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제 핵심이 있어요. 자, 60에는 어쨌든 싫든 좋든 손자 보는 재미, 손주 보는 재미, 얼마나 그 귀여워. 내 몸은 골병이 들어도. 근데 이제 70이 넘어오고 80이 됐단 말이야. 80이 되면 그 손주가 결혼을 해. 문제는 결혼을 하죠? 그 손주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내 자식은 이제 몇 살이 되냐면 60이 돼. 내 자식이 어깨에 10kg가 얹어지는 나이야. 근데 내가 80이 돼갖고 내가 너 키우고 네 자식 새끼 다 키워줬으니까 나도 책임져. 그러면 60 먹은 자식 어깨에 10kg 얹어줬는데 엄마 50kg까지 같이 업고 있는 거야. 그럼 이 60은 미칠 것 같아? 안 미칠 것 같아요? 미쳐요. 그러니까 다 같이 미치는 거야. 다 같이 미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독립하는 나이는 언제냐면 여러분들 손자가 결혼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집하고 인연을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손자가 결혼을 하는 순간 나는 내 아들, 딸들한테 뭘 바라는 건 끝나는 거예요. 그 내 아들, 딸이 자기 자식 결혼시키기도 바빠. 그리고 또 결혼시키고 거기서 나는 애 봐주, 또 골병을 또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골병이 이제 2차 골병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90된 엄마가 거기 등어리에 붙어서 용돈 내놔라, 나 외롭다,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다 같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65세, 70세
이상 자살률이 세계 1위인 거예요. 다 같이 안 행복해서 그래요. 다 같이 안 행복해서 그래요. 그럼 행복한 길은 뭐냐? 65세 이상 되면은요, 자식은 자식대로, 나는 나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미국은 지금 추수감사절에 그때 모여갖고 파티 한번 하고, 또 같이 헤어지고, 성탄 때 모여갖고 파티 한번 하고, 또 헤어지고, 아버지 생일 때 한번 모여갖고, 아버지 날, 미국은 아버지 날, 어머니 날 따로 있어. 아버지 날 모여서 파티 한번 하고, 어머니 날 모여서 한번 파티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거야. 애 본다고 골병 들을 일도 없고. 여기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연금 혜택을 충분히 받으시는 분들 세대에 들어서야 분명히. 근데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해갖고 내 집 줄여갖고 애 아파트 사주고 가게 내주잖아요. 그럼 걔는요,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채 바로 폐인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요. 돈도 힘들게 벌어야지 돈 귀한 걸 알 거 아니에요. 돈 소중한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엄마 나 레스토랑 한번 하고 싶어. 레스토랑 하려면 2억 3억이 들잖아요. 근데 내가 돈이 어딨어. 그나마 내 집 있는 거 내가 줄여갖고 레스토랑 차려줬어. 근데 이러면 한 번도 저 주방에서 근무해본 적도 없고 서빙도 해본 적도 없고 매니지먼트 운영도 해본 적이 없는 놈이야. 2억 3억 날려먹는 거 6개월 1년 다 날려먹어요. 그럼 내 인생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 대한민국 노인 빈곤층을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65세 때까지는 다 잘 살았대요. 근데 65세 은퇴하는 순간 거지가 돼버려요. 왜? 자식한테 차려주느냐고. 그럼 그 자식이 망하면은, 아니 3억 은행에다 맡기면은 100만 원씩 30년이 나올 텐데 이걸 3개월, 6개월 만에 말아먹었으니 바로 폐지주로 나가는 거예요. 바로 폐지주로 나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서 없는 노비가 되지 마세요. 아니 먹여주고 20살까지 키웠으면 됐지. 30살까지 책임지고 40살까지 책임지고 그놈이 난 자식까지 골병 들어가면서 이걸 그냥 안 그래도 여기 10kg 쌀 져있는데 이쪽에 또 10kg 애 손자 손녀까지 그냥 그렇게 해갖고 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70에 죽으면은 괜찮아. 근데 골병 든 상태에서 30년을 더 산단 말이야. 아니 골병이 안 든 상태에서 30년을 살아도 살까 말까 한데 그러면 손자 본다고 어깨, 팔, 허리 다 망가지고 다 무너지거든. 그때 나이에는 무너질 때도 됐는데 그 손자 둘, 셋 키우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경우 부모가 갑자기 거지가 되고 부모가 도울 능력이 없으면 놀랍게도 자식이 안 찾아간대요. 자식이 돌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식한테 돈 주는 순간 세 가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식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돈을 안 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돈도 지키고 자식도 지키고 여러분들 인생도 노년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내 말을 명심하고 자식들한테 절대 돈 주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갖고 계란 후라이 하나 먹고 사과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우리 생태마을에 청국장 한 숟갈 두 숟갈 퍼서 나도 아침에 먹어야 좋아. 그리고 커피 꼭 믹스 커피 괜찮아. 믹스 커피 하나 타서 드세요.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믹스 커피를 드시라고 얘기하느냐면은 한 70쯤 되면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이게 낮인지 밤인지 막 새벽 3시에 일어났다가 막 2시에 일어났다가 막 6시에 잤다가 막 이러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혼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좀 일어나갖고 네? 좀 커피 타먹고 오늘은 아침에 그래갖고 수영장에도 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저기 동네 저기 좀 문화센터 많잖아요. 거기도 가고 공연장도 갔다 오고 30만 원 나라에서 나오면 칼국수도 가서 사 먹고 냉면도 사 먹고 그러고 막 20일 사이에 돈이 다 떨어졌어. 그럼 10일 동안 어떻게 하냐면 집에 가만 30만 원 나오기 전까지 그 30만 원 나오면 또 들고 가는 거야. 돌아다니고 평창에도 오고 아마 지금 눈이 근사하게 아마 오고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눈 오는 근사 어저께 달 뜨는 거 봤어요? 네. 좋죠? 네. 이렇게 툭툭 털고 오시니까 좋으시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거 사실은 자식은요 노년을 이해를 못해요. 자식은 그냥 엄마가 나한테 뭘 더 해줄까?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그러니까. 근데 엄마가 우리 애 안 봐주고 평창에 가서 섭섭한 게 있는 거야. 우리 애 안 봐주고 어딜 가느냐고. 미치는 거지. 무서운 노비들이에요. 그러면서 골병대로 들고 마음대로 상처 입고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게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서 없는 노비처럼 살지 마시고 행복한 남은 시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창현 신부님 말씀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은 소통이라는 주제로 여러 곳에서 많은 강의를 하고 있는 김창옥 명사의 늙어서도 늘 보고 싶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부모님 간의 관계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현대 사회에서 어머니는 단순히 가정을 돌보는 존재가 아니라 집안의 중심이자 지휘자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머니의 역할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부모님 간의 관계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도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과거에는 아버지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모든 것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요즘 가정에서 어머니는 가정의 지휘자라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일상을 관리하고 가정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때로는 남편까지 챙기며 가정을 이끌어갑니다. 어머니가 행복하면 가정 전체가 행복해지고 어머니가 불행하면 그 영향이 가정 내 모든 구성원에게 전해지죠. 어머니의 감정 상태가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곤 합니다. 어머니가 밝고 행복하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밝아지고 집안이 더 따뜻해지죠. 하지만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자녀와 남편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 자신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가정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자녀에게 부모님의 관계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님 간의 관계가 화목하고 안정적일 때 자녀는 그 분위기 속에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며 성장합니다. 반면 부모님이 자주 다투거나 서로에게 냉랭한 모습을 보이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전달되죠. 자녀들은 부모님의 감정 상태를 매우 예민하게 감지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아이들 때문에 이혼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서로 자주 다투거나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정을 이어가는 것이 정말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부모님이 아이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은 매우 큰 심리적 충격을 받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이 부모님의 싸움을 목격하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폭탄이 터지는 장면을 보는 것과 비슷한 심리적 충격을 준다고 해요. 부모님의 싸움은 자녀들에게 큰 심리적 충격을 남깁니다. 이는 단순한 언쟁이 아니라
아이들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경험이 될 수 있어요. 부모님 간의 다툼을 목격한 아이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이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어쩔 수 없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다툼이 있을 때는 아이들 앞에서 절대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다투는 것은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등이 있을 때는 아이들이 없는 곳에서 차분하게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화목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자존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고민하곤 합니다.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일까요? 사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안정된 관계와 가정의 화목한 분위기입니다. 부모님이 서로 화목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자녀들은 그 안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감정 변화를 매우 빠르게 감지합니다. 부모님이 싸우거나 서로에게 냉담할 때 그 불안감은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반면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아이들은 그 안에서 마음의 안정을 느끼고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 간의 화목한 관계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부모님들은 종종 자녀에게 어려운 상황을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직면하고 자녀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자녀와 함께 나누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녀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감정을 매우 예민하게 느끼기 때문에 부모님이 문제를 숨기려 할 때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부모님이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따뜻한 추억입니다. 물질적인 유산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자녀에게 평생 남는 것은 부모님과 함께한 따뜻한 기억들이죠. 김창옥 명사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아버지가 술에 취해 포도를 사오시던 그날의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검은 비닐봉지에 포도를 담아오시던 그 순간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한 따뜻한 순간들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고 자녀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한 소소한 일상, 함께 웃고 함께 나눈 작은 대화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은 자녀와 함께할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어머니의 행복은 자녀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머니가 행복하고 건강할 때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 자신의 행복을 뒤로 미루고 자녀를 돌보는 데만 신경 쓰지만 사실 어머니 자신이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어머니가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더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어머니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어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좋습니다. 어머니가 스스로를 잘 돌보고 행복한 상태일 때 자녀들은 그 긍정적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더 건강하고 밝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해지기 위한 첫걸음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좋아하는 옷을 사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한 자주 못했던 친구들과의 만남을 갖거나 오랜만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때 그 변화는 가정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행복해지면 자녀들도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으며 더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행복이 곧 자녀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자녀들은 어머니의 감정을 섬세하게 느끼기 때문에 어머니가 행복할 때 자녀들도 그 영향을 받으며 더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정서적 안정은 자녀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정서적 안정감은 그들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죠.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때 자녀들은 그 안에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며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부모님이 자주 다투거나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은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감정 변화를 매우 민감하게 감지하며 그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자녀 앞에서 다투기보다는 서로를 존중하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모님 간의 화목한 관계는 자녀들의 자존감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은 자신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느끼며 자존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반면 부모님이 자주 싸우고 서로에게 냉담할 때 자녀들은 자신도 그 사랑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간의 관계가 자녀의 정서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감정은 자녀에게 매우 직접적으로 전달됩니다. 어머니가 힘들어하거나 슬퍼할 때 그 감정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죠. 특히 어머니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 자녀들은 그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아이들에게는 가능한 한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어머니도 사람인지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녀들에게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스스로를 돌보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감정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고 가능한 한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 내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를 존중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눌 때 그 분위기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또한 어머니가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잘 유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배웁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행복하고 건강할 때 그 에너지는 가정 전체로 퍼지게 되고 자녀들도 그 영향을 받으며 더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며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따뜻한 추억입니다. 물질적인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결국 자녀들에게 평생 남는 것은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이죠. 부모님과 함께한 따뜻한 기억들이 자녀들에게는 평생 동안 힘이 되고 그들이 성장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부모님과 함께한 따뜻한 추억들을 떠올리며 그 추억 속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한 소소한 일상, 함께 웃고 함께 나눈 대화들이 시간이 지나도 자녀들의 마음속에 남아 그들에게 힘을 주는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님들도 자녀와 함께할 소중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마음 평안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돈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더 여유로웠던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인데 돈을 벌면 벌수록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사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 보이기 싫으니까, 혹은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비를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소비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가 만든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스마트워치도 있어야 하고 무선 이어폰도 필요하고 태블릿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하나를 사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시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광고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걸 사야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사고 나면 어때요? 처음 며칠은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사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물건이 우리를 오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요즘은 SNS가 이런 소비 심리를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 새로 샀어 하고 자랑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SNS에 올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다 뭔가를 사서 올리고 나도 따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나와 똑같은 기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부러워하는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결국 끝없는 비교와 소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지금부터 딱 1년 동안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아마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사고 싶었던 걸 참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걸 몇 번 참고 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굳이 이걸 안 사도 괜찮네? 그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겠죠. 그런데 돈이 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우리 주변에는 소비를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건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욕심일까? 만약 그 질문을 던졌을 때 5초 안에 당연히 필요하지 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없어도 되는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필요한 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만든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 시간을 팔고 있는 걸까? 소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 삶의 선택권을 되찾는 일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게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즘 SNS 없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SNS를 보고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하죠.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한번 보세요. 맛집에서 멋진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서 저런 사진을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행복해 보이고 싶은 걸까요? 실제로 SNS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순간들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나 출근길에 지친 얼굴, 어제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사진 같은 건 잘 안 올리죠. 대신 멋진 레스토랑, 명품 가방, 고급 호텔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SNS는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SNS에서 보는 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니라 편집된 일부 장면이라는 겁니다. SNS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나 영화처럼 잘 꾸며진 장면들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하죠. 예를 들어 SNS에서 한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 올렸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사진을 찍고 나서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여행 비용을 감당하느라 카드가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조용히 살아도 괜찮았는데 SNS를 보고 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불안해지죠. SNS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비교 심리를 자극합니다.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게 만들고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게 되고 무리해서라도 화려한 곳에 가게 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SNS에서 보이는 것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밤마다 사업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결국 행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SNS를 덜 보면 덜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는 시간을 줄이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SNS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은 남들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삶일 뿐이다. 그러면 조금은 편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정말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다들 이런 걸 목표로 삼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방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안에서 자라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결혼도 적당한 때에 해야 하고 마치 인생이 정해진 수순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 정말 원하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목표를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오죠. 어릴 땐 성적이 목표였고 사회에 나와서는 연봉이 목표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 교육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계속 뭔가를 이루긴 했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오랫동안 남의 기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막상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하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남이 정한 기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비싼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내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한번 따져봐야 해요. 만약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그건 내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들의 평가를 받죠. 그 나이에 그런 걸 시작한다고? 지금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말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신경 쓰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남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참고할 수도 있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내 몫이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 그렇게 해야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한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서도 후회하죠. 괜히 이걸 했나? 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이라면 그 선택이 틀렸다고 해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실수하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결국 남의 시선 때문이에요. 내가 실패하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이 더 크죠. 그런데 남들은 생각보다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남들은 자기 삶을 사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면서 남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 그게 진짜로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속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면 어떨까요?